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세사는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베트남전 시리즈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 등으로 극세사가 좀 휴식기를 좀 가졌었죠. 베트남전 시즌 1이 끝나고 원래는 이제 한국군의 베트남전을 정리한 베트남전 시즌 2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 2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한국군의 베트남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공부가 부족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베트남전 시즌 2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동안 휴식했었던 극세사를 회원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극세사는 베트남전과 마찬가지로 회원 여러분께 선공개된 후 일반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극세사에서는요, 1950년대 중반에 발생한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발발한 진먼다오, 즉 금문도 포격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네, 이번 금문도 포격전을 전해드리기 위해 그 이전의 배경 설명부터 좀 소상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민당이 대륙에서 축출된 시기는 1949년이었죠. 사실 1948년에 이미 동북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당군을 격파함에 따라 사실상 국민당군은 패색이 짙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비밀리에 패전 이후의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에서 벗어나 다시 재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만으로의 철수 방안을 수립합니다. 1949년에 베이징이 함락된 데에 이어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되자 국민당 정부는 스촨성 내륙 지역으로 후퇴해서 중공군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스촨성의 근거지까지 중공군한테 함락이 되죠.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급히 대만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미 그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마오쩌둥 주석이 취임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민당 토벌전 그런 양상이었어요. 결국 스촨성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저항하던 국민당군은 국민당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고립되어서 중공군에게 각계 격파됩니다. 한편 대만으로 철수한 국민당 정부는요, 수도를 타이페이로 정하고 대만 섬과 대만 해협의 여러 부속 도서들을 장악을 합니다. 당시 해군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으로 철수한 국민당 정부에 대해 토벌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당에 대한 토벌은 내륙의 국민당 잔당을 소탕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죠.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 해협 여러 섬에 군대를 주둔시켜 중공군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최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중공이 유사시에 대만을 건너오는 데 쓸 수 있는 선박들을 모두 침몰시켰죠.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당분간 중공의 공격에서 안전해진 국민당 정부는 대만을 장악하며 중국을 재탈환하기 위한 대륙방공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은요, 공식적으로는 1980년대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상당수의 대만 관료와 국민들은요, 언젠가 다시 대만 정부가 중국을 재탈환하리라 믿었었습니다. 사실 대륙에서 축출당한 세력이 대만의 근거지를 두고 실질 회복을 노렸던 것은 국민당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가 이자성의 반란에 의해 멸망하고 청나라 순치제가 베이징에 입성한 후에 정성공,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청쿵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성공의 군벌 세력이 대만의 근거지를 두고 중국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다시 명나라를 세우기 위해 대륙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대륙에서 공산정부를 몰아내고 다시 중화민국 중국을 회복하려 했던 장제스와 정성공은 유사한 경우죠. 그래서인지요, 현재 대만 해군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기탐은요, 정쿵급 프리기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문도는 어떤 곳인가요? 당시 국민당 정부는 대만 해협의 여러 도서 지역에 군대를 지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이 대만 본토까지 장악하려면 먼저 대륙과 가까운 이들 도서 지역부터 탈환해야 했죠. 특히 금문도, 이제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진먼다오라고 부를게요. 이 진먼다오는요, 하문, 이 하문은 이제 중국어로 샤먼이라고 하는데, 이 샤먼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략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 대만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려면요, 이 샤먼에서 출항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샤먼에서 대만까지 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샤먼의 병력을 집결시켜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가장 먼저 진먼다오에 위치한 국민당군 포병대의 공격을 받아 도리어 괴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당군이 전력을 회복한 후에 대륙 탈환을 목적으로 상륙을 시도할 경우 진먼다오가 유력한 교두보가 될 수 있었죠. 따라서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잔당을 소탕하는 데 성공한 후 대만의 국민당 핵심 분자에 대한 소탕까지 완료하려면 반드시 진먼다오부터 점령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중공 정부가 그때까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던 해안 지역에 대한 특수작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 근원지 중 한 곳이 바로 진먼다오였죠. 이러한 특수작전은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더욱 힘을 키울 경우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중공에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대륙에 행정적으로라도 영고권을 가질 수 있는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 진먼다오는 푸젠성에 대한 행정적인 영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대만 정부 행정구역에 푸젠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만 푸젠성 지방자치정부 청사가 진먼다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이 진먼다오를 침공하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입장이었죠. 만약 대만 정부가 진먼다오를 중공에 뺏길 경우 대륙에 대한 영고권을 잃게 되고요. 중공이 대만으로 향하는 최단 거리의 입구를 내주게 돼서 대만마저 중공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탈환을 시도하나요? 네, 중공은 국민당 토벌을 완수하여 전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 대만 점령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로 진먼다오 상륙작전을 준비했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당군은 대만으로 철수하면서 중국 동남부 해안의 선박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침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중공이 상륙작전에 동원할 수 있었던 선박은요, 정크 선박이나 소형 어선 같은 목조 선박들이 전부였어요. 당시 중공군은 진먼다오에 주둔하는 국민당군은 2개 사단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총 5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3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됐거든요. 또한 상륙작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1개 사단 병력이 추가로 진영되어서 총 4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중공은 이런 사실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했었죠. 또한 이미 여러 차례 대륙에서 국민당을 격파했으며 진먼다오에는 대만에서 국민당이 급조한 병력만 있으니 2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단 하루 만에 진먼다오를 장악할 수 있다고 중공은 확신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진먼다오에 주둔한 병력 상당수는요, 대만에 본적을 두고 있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에 따라 중공군의 총 상륙군은 1만 9천여 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륙시키기 위해 수백여 척의 목조 어선들을 징발했죠. 상륙 계획은 우선 1차로 9천 명의 병력이 진먼다오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2차 상륙군이 도착할 때까지 교두보를 방어하면 2차로 1만 명의 병력이 1차 상륙군이 확보한 교두보에 상륙하여 진먼다오 깊숙이 진입해서 국민당군을 격파하고 진먼다오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작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단 하루면 끝날 작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약과 식량, 식수 등의 보급품도 단 하루 소모를 기준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한편 국민당 정부도 이 시기에 이미 중공의 진먼다오 상륙이 임박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민당군이 비록 대륙에서 축출됐을지언정 공군력은 거의 건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중공은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더욱이 푸젠성에서 진먼다오를 행동 반경 안에 넣을 수 있는 비행장이 전무해서요, 그나마의 공군력마저도 푸젠성 남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민당 공군은요, 푸젠성 남부 일대에서 정찰기를 이용한 항공 정찰 작전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었어요. 당시 중공 공군은 주로 일본군과 국민당군이 버리고 간 항공기들을 긁고 모아 급조된 전력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제 F-51D 머스탱 전투기와 역시 국민당 공군이 버리고 간 B-25 미첼 폭격기, 독일제 융커스 F-13 수송기, 그리고 일본 육군 항공대가 버리고 간 미쓰비시 99식 급강압 폭격기와 일본 해군 항공대가 중국에 남겨두고 간 IH-E-13A1 수상 정찰기와 같이 중국에 남아있는 이런저런 고물 비행기를 모아놓은
고물상이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당시 중공 공군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이 독일제 융커스 F-13 수송기는 사실 1차 대전 말기에 만들어진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이미 고물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망해버린 독일과 일본의 항공기이거나 미국제 항공기이기 때문에 운용 유지 부품과 정비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공 방어도 중공 공군이 아닌 당시 중공에 주둔 중이었던 소련 공군이 담당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당군은 거의 중공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RB-24와 같은 정찰기를 이용해서 샤만 인근 지역의 중공군 움직임 등을 감시함으로써 중공군이 진먼다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에 따라 국민당군도 긴급히 진먼다오 방어 준비를 서두릅니다. 우선 병력 증원을 서두르면서요, 제18군단 소속 11사단과 43사단, 118사단의 병력을 추가로 진먼다오 방위에 투입합니다. 또한 해안 곳곳에 7,500개에 가까운 지뢰를 매설하고요,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도 대량의 기뢰를 부설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벙커를 구축해서요, 총 200개의 지하 벙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해안에 각종 대전차 장비들도 설치하죠. 또한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될 M5A1 스튜어트 경전차도 진먼다오에 배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상륙작전은 언제 시도하나요? 1차 상륙군으로 선발된 중공군 244연대와 251연대 그리고 253연대 총 1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샤먼에서 350여 척의 선박에 탑승하여 진먼다오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1949년 10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에 진먼다오 북쪽의 진흙 펄로 이루어진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진먼다오 동쪽 해안은요, 지형이 험해서 진먼다오 내부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공군은 상륙점을 진먼다오 북서쪽 구닝터우 반도 해안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해안에 상륙하는 것 자체는 용이하였으나 해상의 안개가 짙은 데다가 사전에 진먼다오 인근 해역의 암초의 위치, 해상 상태, 조류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1차 상륙군은요, 상륙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등 상륙 해안까지 접근한 것은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어요. 일부 선박은 야간의 안개로 인해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고요. 상당수의 선박들이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부설된 기뢰와 접촉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국민당군이 비밀리에 부설한 기뢰의 존재를 중국 공산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어차피 기뢰의 위치를 알고 있어도요, 이 중공군은 소해 함정이 한 척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렇다고 해도 기뢰의 위치와 조류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요, 기뢰를 피해서 진먼다오로 접근하는 길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했었거든요. 또한 이 외에도 진먼다오 인근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보병들과 함께 수장된 선박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연안 어업이나 적합한 소형 어선들이었기 때문에요,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되거나 파손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구닝터우 해안은요, 국민당군 제601연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군이 이곳 구닝터우 해안에 매설해온 지뢰들 중 일부가 사고로 인해 폭발하면서 폭발음을 청취한 각 해안 초소에서 중공군의 상륙으로 인해 지뢰가 폭발했으리라 짐작하고 일제히 탐조등을 켜서 해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닝터우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공군의 목조 선박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했죠. 이에 국민당군의 M5A1 스튜어트 경전차들이 일제히 중공군의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의 일부 선박들은 해안에 좌초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폭격에 노출되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닝터우 해안에 상륙한 중공군 251연대도 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병력면에서 우세한 중공군 251연대가 구닝터우 해안의 국민당군을 격파하고 그 배후의 방어선에 위치한 국민당군 방어진지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새벽 3시경에는 구닝터우반도 후웨이에 상륙한 253연대와 룽커우에 상륙한 244연대도 국민당군과 교전하여 수백 명의 국민당군을 사살하고 100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 성공적으로 상륙 해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배후방어 지역까지 돌입하게 되죠. 하지만 중공군도 이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실 해안 장악이 끝난 직후에 이미 상륙병력의 30%가 피해를 입은 상태였어요. 무엇보다도 은폐할 곳이 없는 넓은 해안에서 그대로 국민당군의 활약에 노출되었으며 또한 매설된 지뢰로 인한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